어느 날 아침 그는 벌레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첫 문장입니다. 환상 소설만큼이나 기괴한 내용이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작품은 카프카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벌레로 변한 남자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죠.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가족에게 버려져 죽습니다. 괴상한 내용 같지만 사실 이것은 카프카 자신의 처지를 빗댄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헤르만 카프카, 유대인 사업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카프카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의 화신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6살 때 밤에 물을 달라고 울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침대에서 쫓아내 베란다로 몰아냈습니다. 밤의 베란다, 추운 밤 공기, 어린 아이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어머니마저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결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사건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성인이 된 뒤에도 오래도록 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가 말하는 진짜 공포는 규칙이 공평하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그는 식탁을 예로 듭니다. 빵은 똑바로 잘라야 하고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스가 뚝뚝 떨어지는 칼로 빵을 자르고 부스러기는 오히려 아버지 의자 밑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법은 나에게만 적용된다. 그 나만 처벌받는 세계가 훗날 카프카의 관료제 세계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소송은 시작되는데 죄목은 없고 판결은 오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내가 그 법의 심판 대상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카프카가 평생 살았던 집의 공기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형들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1886년과 1887년입니다. 졸지에 그는 외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모든 기대, 모든 투사, 모든 압박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카프카는 30세를 넘어서도 부모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카프카는 나중에 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나갈 수 없다. 나가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반항이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죄책감을 만든다. 카프카는 아버지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능력 자체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반박하지 마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위협이 반복되면 논리가 아니라 생존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점점 말이 줄고 침묵을 배우고 방으로 숨습니다. 흥미로운 건 나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생각도 말도 멈춰버렸다고요. 그럼 남는 건 하나입니다. 글쓰기.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없었던 말이 문장 속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문학은 직업이 아니라 거의 호흡기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신의 결혼마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카프카는 인생에서 3명의 여인과 가까워졌습니다. 3번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파혼했습니다. 펠리체는 베를린의 중산층 여인이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신의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용적이었던 펠리체는 카프카의 문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글쓰기와 직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글쓰기의 중심은 깊이에 있지만 직장은 삶의 표면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와 표면, 영혼과 현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펠리체를 만난 4개월 후 카프카의 무의식은 단편 선고를 신들린 듯 써내려갔습니다. 밤 10시에 쓰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한 번에 써내려갔다고 일기에 남깁니다. 다리가 책상 아래에서 굳어서 잘 빠지지 않았고 두려운 긴장과 기쁨 속에서 글이 마치 물 위를 걷듯 펼쳐졌다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 아버지가 약혼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익사형에 처한다. 이건 문학적 상징 이전에 카프카에게는 거의 신체 반응에 가까웠다고 봐야 합니다. 약혼은 독립이고 독립은 배신이고 배신은 처벌이다. 이 도식이 그의 몸과 문장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잔인한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그에게는 더 큰 재판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아버지가 자신의 책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책이 나오면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다고요. 침대 머리맡에 둬.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며 대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잔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치워야 할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프카가 원한 건 읽어줘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정해줘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평생 바랐던 독립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카프카는 단 3줄의 편지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작품 선고는 카프카의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1920년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밀레나였습니다. 체코의 저명한 번역가였고 그의 작품을 독일어에서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불꽃 같은 정열을 지닌 여인이었죠. 카프카와 밀레나는 편지로 사랑했습니다. 펠리체 때보다 관계는 더 깊었습니다. 밀레나는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카프카의 우울함, 불안감, 또 문학적 고뇌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밀레나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은 악명 높은 바람둥이여서 밀레나는 남편의 배신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사회적 지위, 도덕적 책임, 남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레나는 카프카의 무기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프카가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남편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밀레나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두 영혼의 거리를 견디기로. 펠리체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외부적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밀레나와의 관계는 카프카에게 내부적 깨달음, 나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23년 7월, 이미 폐결핵 진단을 받은 지 6년. 그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순간,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도라 디아만트였습니다. 폴란드 출신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부장적 분위기에 반항하여 도망쳐 나온 여인입니다. 그때 베를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행사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즉각 카프카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카프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베를린으로 도망쳤습니다. 정확히 40년 동안 부모 집을 떠나지 못했던 그가 도라를 만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908년부터 1922년까지 카프카는 보헤미아 왕국 산업재해보험공사에서 일했습니다. 14년입니다. 직장에서 카프카는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1910년 카프카는 목재 깎는 기계에서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정사각형 축을 원형으로 바꾸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손가락 절단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개혁의 반복 속에서 카프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프카 자신이 관료체계의 일원이었다는 것. 희망이 없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눈에 시스템 개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카프카의 관료제 공포를 더 무섭게 만드는 건 그게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생활 리듬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보험기관에서 일했고 오후에 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습니다. 그럼 글을 많이 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점심을 먹고 긴 낮잠을 자고 걷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밤 11시쯤 되어서야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도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편지와 일기를 쓰는데 많이 소모됐습니다. 이 루틴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그에게 관료제는 낮의 직장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점유하는 피로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무한 절차는 단지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수면을 갉아먹는 시간표였던 거죠. 직장에서 느낀 좌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문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카프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씁니다. 두 개의 미완성 장편 소설이 나옵니다. 소송과 성 두 권입니다. 소송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14년 베를린 아스카니셔 호프 호텔.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호출을 받습니다. 목적은 하나, 펠리체와의 약혼을 정리하는 자리. 그런데 그는 그 만남을 나중에 이렇게 부릅니다. 재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사랑이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로 끝납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갑자기 신문과 판결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변명도 설명도 못합니다. 남는 건 유죄 추정뿐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간 뒤 카프카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송. 누군가가 요제프 K를 모함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체포된다. 죄목은 없고 절차만 남습니다. 카프카가 상상으로 만든 악몽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먼저 재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문학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세계에선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절차에 협조하겠습니까? 이 선택지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누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정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법관들은 더 많아지고 판결은 더 멀어집니다. 법정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제자리를 맴돕니다. 결국 K는 처형됩니다. 하지만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카프카의 직장 경험의 결과입니다. 관료제 속에서 그는 항상 소환되고 응답하고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판결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한한 절차, 무한한 소환, 무한한 무기력. 그 와중에 기력만 소진됩니다. 성. 주인공 K는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 위에는 성이 있습니다. K의 목표는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은 닫혀 있고 입구가 없습니다. 혹은 입구가 있지만 항상 누군가 지키고 있습니다. K는 계속 관료들을 만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어땠거나 성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성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성은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성에서 내려오는 결정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성과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송과 성. 모두 권력 관계를 다룬 미완성 작품입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권력 체계는 도달 불가능하다. 이것이 카프카의 종착지였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은 지 6년. 몸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922년 그는 회사에서 은퇴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세, 아직 젊지만 몸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혈액은 서서히 그를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빨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23년 7월, 이 절망 속에서 도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베를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11개월. 방문객들의 기록에 따르면 카프카는 행복했습니다. 폐결핵이 더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일관되게 그는 평온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도라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전기가 너무 비싸서 그들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자 인형극을 했고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겐 영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카프카는 이 기간에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진지하게 하시딕 신비주의를 공부했고 도라와 함께 금요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청년 시절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던 카프카가 40년 만에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프카는 이 기간에 4가지를 이루었습니다. 독립, 사랑, 영혼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평화였습니다. 카프카는 죽기 전 도라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원고를 태웠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카프카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물리입니다. 혈액이 폐를 넘어 목으로 번지면 먹는 것이 고문이 됩니다. 말하고 삼키고 잠드는 게 동시에 무너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죽여줘. 아니면 당신은 살인자다. 이건 비관의 수사가 아닙니다. 통증에 따른 결과입니다. 카프카는 또 밀레나에게 이런 취지로 씁니다. 머리가 더는 걱정과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그 중압감을 마치 몸이 대신 받아내듯 폐가 나섰다고. 그는 혈액을 정신의 병이 흘러넘쳐 몸으로 전이된 것처럼 느낍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굽는 광대를 읽을 때 비유라고 생각하는 걸 카프카는 사실상 자기 몸으로 먼저 겪었습니다. 1924년 초 카프카는 마지막 작품을 완성합니다. 제목은 굽는 광대.
서커스 광대가 굶는 묘기를 선보입니다. 계속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그는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 그게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음식. 카프카는 평생 부모 집에 매여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자신의 보금자리,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음식. 3번의 약혼과 3번의 실패. 펠리체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밀레나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진정한 결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음식. 카프카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세속적, 물질적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카프카도 청년 시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를 통해 그는 영성을 발견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은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권력의 음식. 카프카는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관료제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자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승리와 개혁, 힘이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4가지 음식 모두 맛이 없었고 도달 불가능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굶음으로써만 그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도라와의 마지막 11개월, 카프카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영혼과의 대화, 독립, 평화. 그것이 진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각하길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영혼만 남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는 출판을 택했습니다. 카프카의 진정한 모습은 미완성에 있다고 생각했죠. 소송이 완결되지 않는 것은 관료제가 끝나지 않는 걸 암시하고 도달할 수 없는 성은 권력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카프카의 두 대표작은 브로드의 결단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소송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내 직장 아닌가? 성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내 인생 아닌가? 변신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내가 벌레가 되지 않을까? 브로드가 출판하지 않았다면 거의 모든 원고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을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40년의 가부장적 억압, 14년의 관료제와의 싸움, 무한한 절차와 무기력함, 3번의 실패한 사랑. 모든 것이 그를 천천히 죽여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족쇄를 깨뜨린 여인이었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카프카는 용기를 냈습니다. 40년 동안 베란다에서 밤 공기를 마셔야 했던 아이는 마지막에 와서야 독립을 했습니다.